네, 방금 소개받은 윤종찬입니다. 제가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봉제 산업 TF가 구성이 돼서 여러 가지 공부도 하시고 논의도 해오셨다고 들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진지한 논의들을 해오셨다고 알고 있는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최근 한 1, 2년간은 봉제 사업장이나 현장에 그리 많이 이렇게 왕래를 하지는 않았는데, 과거에 제가 조금 같이 일을 했던 그런 경험을 갖고 이야기를 나눠달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진지하게 논의하셨던 내용과 더불어서 약간은 전체 도심 제조업, 그리고 특히 오늘은 수제화 부문에서 같이 저희도 이제 비슷한 논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림으로 해서 봉제 산업에서 논의하고 계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 만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제화 산업 논의를 할 때에 수제화 산업을 분석하고 이제 인터뷰도 현장에서 많이 하고, 또 저희들끼리 또 모여서 이제 상생협의체도 꾸리고 했었거든요. 그 논의의 과정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에 있는 박명중 박사님이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박명중 박사님이 지금 안식년 휴가 기간 중이세요. 그런 점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대신 조금 소개를 드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재화산업에 있어서의 원하청 상생 방안에 대해서 주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그러기 위해서는 상생을 위해서는 봉제산업이라는 산업 생태계가 지금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 조금 되짚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 산업 생태계를 복원을 하기 위해서 특히 상생 전략이라는 것의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고, 그리고 지난 논의 과정에서 자료를 보니까 상생협의체, 공동 브랜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있으셨던 걸로 보이는데, 거기에 관한 말씀을 조금 드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한 3년간 도심제조업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 토론회나 자료들이 나온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는 것으로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기 전에 도심제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도심제조업을 육성한다라는 의미가 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소공인 지원에 관한,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5년에 제정이 되었는데요. 이 법에서 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로 제조업 중에서 제 기억이 19개 업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하여튼 제조업 업종인데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 요렇게 대상으로 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도심 제조업은 사실 10인 미만이라는 명확한 규정을 갖고 정책을 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법률 용어인 도심형 소공인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르게 이제 도심 제조업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반드시 일치하고 있지는 않고, 특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중에서도 봉제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통계상으로 보면 도심 제조업 중에서 봉제산업이 가장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2015년에 이 법을 제정할 당시에 이 법을 왜 제정하려고 하는가 하는 취지를 좀 살펴보면 화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소공인은 숙련된 기술 노하우로 바탕으로
전후방 산업과 연계하여 활동하는 생산 과정의 주요 구성원이다라는 점이고요. 특히 도시에서 업종 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세 번째는 제조업은 노동 집약적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이다. 네 번째로 서비스업 중심의 소상인과 차별적인 정책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법을 제정한다는 것이 법률 제정의 취지입니다. 2015년에 제정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내년이면 10년인데요. 과연 10년 동안 그렇다면 우리 법률이 제정되고 행정과 제도는 이러한 이제 법률 제정 취지에 부합하게 성과가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장에서 박수가 크지 않은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법률 제정 취지에서도 나온 것처럼 이 당시에 이제 통계적으로도 보면 우리나라의 도심 제조업이 차지하는 경제적 효과는 독일보다도 우수하다, 성장력, 잠재력이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통계적으로도 이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다 느끼다시피 통계를 떠나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장의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봉제산업 TF가 꾸려지고 지금 여러 가지 논의들을 모아가고 있는 것도 별반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봉제산업의 생태계는 어떻게 작동이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소위 얘기한 도심 제조업을 육성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부도 2015년에 도심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정책을 펴왔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봉제산업의 생태계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이야기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봉제산업이라는 범주가 어디까지를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패션 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봉제산업이라는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패션 봉제 제품의 기획, 제조, 판매, 정보, 서비스 등의 각 단계에 속하거나 이를 체계한 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머리에 떠올리는 미싱이 있는 공장 뭐 이런 뿐만이 아니라 기획에서부터 판매 정보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이 모두를 망라해서 봉제산업이라고 정의하고 여기에 대한 정책들을 수립한다, 뭐 이런 취지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여러분들께서 같이 공부하시고 논의한 자료를 보면 의류봉제업이 서울이 1만 5천여 개소가 있고 노동자가 종사자가 7만여 명이 있다, 이렇게 이제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자료는 이제 통계 분류상 제조업이라고 분류되는 이제 사업장 수와 종사자 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앞에 기획이나 판매, 정보, 서비스 분야가 누락돼 있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런 점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상이 이른바 봉제 공장이라고 얘기하면 상당수가 인가공 업체 종사자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봉제산업 전체가 아니라 이해관계 전체자가 아니라 일면적인 부분에 이렇게 주목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유념하자라는 말씀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봉제뿐만이 아니라 도심제조업이 대부분이 처한 상황이 그런데요. 이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산업 생태계 내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해관계자 간의 극심한 이 각축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를테면은 적정한 단가, 적정한 임대료, 적정한 임금 이런 기준들이 마련이 돼야 소위 얘기하는 상생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이 이해관계자가 특정한 이해관계자가 자신의 이윤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이 커지는 것 말고 그 산업 내 이해관계자 간에 있어서의 리스크를 상대방에게 떠넘기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는 지금 소위 얘기하는 인가공업체 이 부분이 최말단에 있으면서
더군다나 노동 쪽에는 어떤 기회가 사실상 부여되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도심 제조업은 그렇게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수제화 산업에 있어서의 분석, 그러니까 뭐 자료라든가 현장 인터뷰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 이 부분이 봉제 산업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지점에 있어서 몇 가지 꼭지를 가지고 한번 이 봉제 산업의 생태계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유통자본의 유세에 눌려가는 생산업자라는 문제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산자들은 판매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극심한 경쟁과 생산 원가 하향 경쟁에 노출되어 있고 그 결과적으로는 생산 마진은 점점 적어지고 생산의 지속 유인까지도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현장에서 이미 느끼고 계시고 여러분 논의 과정 속에서도 이미 논의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인가공 업체는 주문을 받아서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 숙련도 뭐 이런 거는 갖고 있고 우리나라 봉제 기술 또한 전 세계에 뒤지지 않는 기술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주문을 받아서 생산을 하고 납품을 한다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획하고 유통하는 업자들에 의해서 발주를 받지 못하면 일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고 그럼 논다는 얘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이윤이 계속 줄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조그마한 일감이라도 더 갖기 위해서 서로 간에 또 극심한 경쟁을 벌이면서 단가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단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입니다. 서울은 또 하나는 뭐냐면 높은 지대 때문에 밀려나는 생산업자 문제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제화 같은 경우에는 성수동에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데요. 성수동의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죠.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이 피해가 고스란히 재화 생산업자들에게도 미치고 있습니다. 물론 성수동이라는 지역은 재화 생산업자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상인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이건 비단 성수동 문제가 아니라 서울 전역에 있어서의 문제고 그래서 한 측면으로는 생산 단가 하락의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데 또 한 측면에서는 임대료가 계속 상승하면서 그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나마 생산 기반이 이게 이제 조그마한 도심형 제조업은 특징이 영세 규모라는 특징이 있는데 이 생산 기반마저 흔들린다라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도 서울에 있는 도심 제조업이 공장이 몇 평이냐, 몇 평방미터냐라는 거를 다른 광역시도하고 비교한 게 있는데 서울은 다른 광역시도의 평균의 약 4분의 1,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임대료 부담이 높기 때문에 공장이 작을 수밖에 없고 공장이 작다란 얘기는 자꾸 공정이 나눠지고 작아진다, 파편화된다라는 것을 통계상으로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생산과 기획 간의 유기성이 계속 저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기획이라는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디자이너라든가 브랜드를 얘기하는 건데요. 임가공 업체, 주문, 발주를 받았을 때 생산에 들어가는데 그 이전 단계에 있어서는 소위 얘기해서 브랜드 대형 뭐 예를 들면 대기업이 하청 계열화한 이제 일상적인 계열사 이런 개념이죠. 이런 개념으로 생산 기반을 갖고 있었다면 이게 이제 다 깨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나는 원청이 어디고 거기서부터 계속 발주를 받아서 일을 해. 1년 내내 그 일만 갖고도 먹고 살 수 있어. 라는 부분들이 계속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수시로 발주하고 수시로 단가 경쟁에 몰리게 되고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어쨌든 디자이너들이 상품을 개발하고 기획하는데 이걸 어딘가에서는 예전에 안정적으로 거래처에서 이걸 이제 샘플도 만들고 실제로 이제 시장에 내놓은 상품도 만들고 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그 안정성이라는 게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산업이 발달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뭔가 글로벌 시장에 나가기 위해서는 역량이 축적되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구조는 기획 파트하고 생산 파트가 계속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이것이 끊어지고 있고 단절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측면에서는 디자이너들 같은 경우에 큰 회사에 소속된 디자이너들보다 소위 이른바 프리랜서 디자인들이 지금은 훨씬 더 많이 있는데, 이들에게는 자신들의 역량으로 개발한 상품이 시장에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또한 기회가 지금 적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안정적으로 생산 현장과 연장이 돼서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한 상품이 이른바 시제품, 샘플이 만들어지고 수정이 되고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부분들이 프리랜서 혹은 프리랜서 중에서도 경력이 짧은 디자이너에게는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없다라는 문제점들도 산업 내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여튼 산업 전반의 역량이 이런 과정 속에서 점점 저하되고 있다라는 문제입니다. 네 번째는 마케팅 문제인데요. 여러분들께서 계속 얘기하셨겠지만 저도 현장에 나가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판로 개척입니다. 나는 만들 수 있는 재주는 있어. 우리나라는 그런 기술력은 돼. 근데 만들면 뭐해? 갖다 팔려야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판로 개척에 대해서 좀 애써달라. 이런 요구들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협회나 정부에서도 판로 개척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특히 기획 파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인이 해외 시장에 나가기 위해서 본인이 자비로 여행 비행기 값이든 거기 체류비든 이런 걸 다 자기가 부담하고, 또 해외 어떤 박람회 입점하고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서 들어가는 비용, 이런 부분들을 본인 부담으로 해서 그렇게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하다. 이런 이제 인터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실제 현장에서 실질적인 해외 진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현장하고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적은 상태에서 행정이 이제 이런 해외 시장 개척이라는 부분들을 조금 현장감 없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부분들이 현장에서 지적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국내 시장이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판로 개척이라는 부분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도심제조업이 봉제산업 개별 업체가 갖고 있는 역량으로는 이 부분은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사실 이 부분은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인데, 현장의 정서, 현장의 체감하는 지원은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숙련군과 생산업자 간의 이제 관계의 문제인데요. 이거는 이른바 임가공 업체 내에 있어서의 소위 얘기하는 사장과 종업원의 간의 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봉제 임가공 업체에 있어서는 개수임금제로 임금 체계가 돼 있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있는데 왜 이것을 회피를 하냐 하는 근로자성에 관한 문제, 근로기준법 이슈를 말씀드리기보다 그건 차치하고라도 이른바 사업주와 종업원, 노동자 간에 있어서의 관계 문제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리고 서로에게 어떻게 책임과 의무를 질 것인가 하는 부분이 계속 형해화되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은 결코 산업이나 산업의 역량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노사관계 문제나 근기법 이슈와는 또 다른 산업의 역량 문제에 있어서도 짚어봐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노동자성 인정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형식이든지 사업주와 종업원, 노동자 간에 있어서의 관계 설정 문제는 지금 상태에서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이냐,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의지하고 서로에게 어떤 책임과 어떤 의무를 질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공제 산업에 맞게 룰 세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만큼은 일단 분명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는 고령화 문제입니다. 일단 지금 모든 도심 제조업이 평균 연령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개수임금제를 취하고 있는 수제화나 봉제 같은 경우가 평균 연령이 굉장히 높습니다. 승용용의 고령화 문제는 신규 유입 인력이 없다라는 문제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일단 신규 인력이 유입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필요할 텐데요. 승용공이 고령화된다라는 의미는 이른바 현장에서 장비를 바꾸는 문제가 필요를 느끼게 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와서 뭘 바꿔? 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환경은 새로운 인력이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얘기하고 동일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승용공의 고령화 문제는 지금 현재 승용공의 복지 문제와 일자리 안정화 문제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또 한 가지 문제는 신규 인력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열지 못한다는 문제도 갖고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층적인 면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 아니군요. 한 페이지가 더 남았었는데요.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좌절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 대한 불신, 사무안의 불신들이 있다는 겁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도심 제조업이나 제조업 육성 부분에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거나 중요하지 않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2015년에는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들을 실현을 합니다. 이를테면 성수동만 얘기를 하도 수제화탄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 현장에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노동부 장관도 방문을 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실태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뭔가 정책들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장에서 이걸 체감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체감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는 이제 자꾸 불신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불신은 또 어디까지 가냐면 정부의 이 지원을 특정한 누군가가 그 지원을 독점한다라고까지 갑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같은 업계에 있는 동료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 문제가 번지게 되고 실제 사실 도덕적인 문제, 법률적인 문제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른바 횡령 이렇게 얘기하는 문제까지도 발생을 해서 사법처리 문제까지도 있었던 사례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에 있어서는 두 가지 문제들이 지적이 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뭔가 정부가 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성과가 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불신과 좌절에 관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이 업계 내 동정 업계 내 동료들 간에 있어서의 불신으로까지 지금 이것이 번져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원하청 윈윈 전략, 상생 전략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 동력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다라는 것이 객관적인 현실이다라는 부분을 보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노사관계나 노동시장 거버넌스 문제인데요. 좀 전에도 같은 맥락에서 문제가 있었지만 이 노사 간의 관계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룰 세팅이 되지 않는다면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짓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무엇인가를 합의를 이루게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것이 집단적으로 수용이 돼야 되는 게 문제입니다. 즉 이 자리에서 예를 들면 7, 8명이 예를 들면 노사만 문제를 따지고 본다면 사업주 7명이 나오고 노동자 7명이 나와서 무엇인가를 합의했다라고 했을 때 이게 14명의 합의로 끝난다고 하면 산업 내에 미치는 영향은 없겠죠. 근데 이것이 산업 내 종사자들에게 그 합의가 존중되고 룰로 지켜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양쪽 다 집단화가 돼야 이것이 지켜질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해서 수능기제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뒤에 사례를 말씀드리겠지만 재화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사 간에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노동자 한 사람이 민사소송을 낸다거나 이렇게 법률적 소송을 내게 될 경우에는 이게 의미가 없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이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즉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집단을 이룬다는 문제는
무엇인가 합의를 하는 것이 지켜진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은 집단을 이루는 문제는 정부가 낄 문제는 아니야가 아니라 소위 얘기해서 산업 역량을 키우고 산업 내에 있어서 뭔가 상생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 집단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고 집단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또한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좀 강조해서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뭐 대안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그러면 잘해보자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일단 큰 관점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소상공인 중소기업 그러니까 소공인 문제 요 문제는 도심 제조업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사실은 그 특징은 영세한 규모의 제조업 그 도시 내에 존재하는 도심에 존재하는 제조업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거를 정책적으로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는 여기가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다는 점에 있어서 특화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분명히 도심제조업이라고 왜 도심제조업, 도심형 소공이라고 얘기하면 소비자들에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되고 소비자들의 시장 트렌드를 즉각적으로 읽는 게 반영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도심 내에 존재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또 하나는 부분적으로 작업을 해서 그걸 모아야 되는 또 작업일 수도 있기 때문에 원활한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직접이 돼야 되니까 한 동네에 좁은 지역 내에 이 업종이 모여 있어야 만이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특징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도시재생 사업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조금 접근 방식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아무리 도심에 집적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하더라도 이걸 도시재생 사업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고 이건 분명하게 산업 문제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도심제조업이 다른 산업과 융합을 함으로써 살아남을 수 있고 그 특징 또한 특징적이기도 합니다. 앞서서도 도시소공인 지원에 관한 도심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에 전후방 연관 효과가 굉장히 높은 것이 도심제조업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 전제는 다른 산업하고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전제해서 정책을 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즉 유통이라든가 판매, 마케팅 뭐 여러 가지 부분들과 도심제조업이 같이 가고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말단에 있는 인가공 업체들은 유통이나 기획이라는 전후방 산업 연관에 있어서 우호적이고 평등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고 권력 관계에서 가불병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어하고 들어가지 않는다면 소위 얘기하는 상생이라는 것을 그냥 아름답게 얘기해서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거죠. 인가공업체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라는 그 부분만 집중해서 얘기한다고 해서 인가공업체는 살아나지 않는다. 다른 산업 부문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다른 산업 부분이 이 인가공업체에 있어서 인가공업체가 열의에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책들을 입안해야 될 문제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숙련 노동이 현재로서는 핵심 자원입니다. 도심제조업에 있어서는 몇 억짜리 장비가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봉제하더라도 미싱이나 여러 가지 뭐 이제 그 장비들과 기계들이 있는데 이게 그렇게 고가의 장비는 아닙니다. 핵심 자본은 숙련공입니다. 숙련공. 그렇기 때문에 기술 형식과 함께 이 지금 그 장비나 기술의 혁신도 필요하지만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과 노동 과정에 대한 조사와 노동 과정에 대한 혁신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은 뭐 다른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투입 요소에 대한 것이 빠진 상태에서 산업 역량이 강화된다고 보기가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공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산업 단위로 종사자의 사회적 조직화를 지원하고 노동복지 정책과 통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는 의미는 종래에 있어서 산업이라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부가 손 놓고 있거나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산업만 얘기를 했지 거기 종사자를 바라보지 않았다는 점이 저는 핵심적으로 뭔가 빠져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산업을 지원한다는 결국은 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삶의 질이 나아진다라는 건데 그 측정을 도대체 무엇을 몇 개를 얼마나 생산했냐 라는 것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종사자의 일자리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안정화됐는가, 그들의 삶은 어느 정도 질적 개선이 됐는가를 보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런 산업정책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평가를 갖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봉제산업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특히 상생 전략이라는 것을 이제 가져보자는 것인데 어떤 방향으로 그러면 이제 상생 전략 방향을 가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약간 중복이 되긴 하지만 일단은 봉제산업이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에 있는 공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획부터 유통, 판매, 서비스 일까지 정보까지 다 망라해서 봉제산업이라고 조례에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안에 있는 각각 이해관계자들의 처지를 일단 이해를 하고 왜 그런 행동 패턴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이해관계자가 공존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타협을 이뤄내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거기에 혁신안이 합의가 돼야 되는 건데 이렇지 않으면 지금 상태에서도 산업 내 이해관계자 간에 있어서 각축이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우열이 이제 이미 생긴 상태인데 지금 상태를 조금만 더 넘어간다고 하면 저는 이제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이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앞에 논의됐던 자료들을 조금 보면 이제 패션 시장의 소비자들 소비 패턴의 변화라든가 어떤 외부 환경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논의된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 환경의 변화에 어떻게 조응해가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긴 맞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산업 내 종사자들이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이들이 어떻게 상생하기 위한 타협을 이룰 것인가 라는 것이 우선 합의가 돼야 이 타협된 이해관계자들이 외부 환경에 어떻게 조응해 들어갈 것인가라는 그 다음 전략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점에서 요게 좀 구분해서 논의를 하고 구분해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시장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역량과 그러니까 정부가 뒤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상생 전략의 목표,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부정할 사람은 없죠. 다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표는 무엇으로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이 척도를 재는 것은 이 산업의 종사자들의 일자리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걸 더 키우자라는 것으로 목표를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앞서 봉제산업이 서울에서 1만 5천여 개의 사업장이 있고 7만 명의 종사자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통계는 대부분이 표준산업분류상의 통계이기 때문에 아마도 인가공업체 종사자 수가 한 7만 명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기획, 서비스, 정보, 유통 이런 분야의 종사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모든 종사자들이 패션 봉제 산업이 시장이 커짐으로 해서 자기 일자리가 계속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7만 명은 바로 인가공업체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봉제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생 전략이라는 것들을 구사해보자라고 했을 때 그 성과 지표는 인가공업체 종사자들의 일자리가 얼마나 지속되고 얼마나 이들의 삶이 개선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이 객관적인 지표의 현상이다,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세 번째는 연대 추구와 혁신 기회의 모색인데요. 일단
일단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7만 명이라면 그 7만 명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는 특징적으로 사업주와 노동자 문제일 텐데 지금은 그렇게 노사관계로 정형화돼서 정립이 돼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내에서부터의 연대와 그 연대를 통해서 서로 이해를 하고 처지를 이해하고 이 타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혁신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모색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생산업자와 비생산 자본들과의 관계 개선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인가공업체에 있어서의 소위 얘기하는 사업주와 소위 얘기하는 노동자 간에 있어서의 관계 형성 문제와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서로 타협을 하고 혁신의 이제 과제들을 공감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 두 번째로는 이 인간업 생산업자와 비생산 자본들, 즉 다시 말해서 유통이나 기획이나 이 분야에 있는 비생산 자본들과는 어떻게 상생 협력을 이제 이룰 것인가 하는 단계에 있어서도 이 부분의 과제들을 좀 도출해내는 것, 이렇게 분야와 단계별로 나눠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인가요?로는 계속해서 앞서서 지적되고 현장에서 계속해서 지적되는 요구사항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케팅입니다. 판로 개척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간에 마케팅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답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 결국은 이 생산의 기반들을 유지하고 생산을 한다라는 것은 생산된 물량이 소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 즉 어딘가에 팔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이 개척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여기에 있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개입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봉제업에서도 계속 얘기되고 수제화에도 얘기되지만 이제 소위 얘기하는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동남아나 중국이나 해외에서 생산해서 들여오는데, 국내 소비자들이 이게 뭐 중국산이나 이제 해외 이제 국산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약간이 아니라 신뢰가 좀 많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산지를 속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마케팅과 판로 개척이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해외 생산을 국내에서 생산한 것 좀 속이거나 혹은 정확히 표기하지 않는 문제를 제재를 가하는 것, 이것이 판로 개척에 있어서 오히려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적 지원 체제에 대한 쇄신이 필요한 건데요. 이거는 어쨌든 간에 현장과 행정이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행정의 주도가 아니라 현장의 의견들을 체계화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로서 가져가는 것으로서 정립을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지원 정책들이 어떻게 작동을 했고 어떤 체계를 가졌는가에 대해서 좀 반성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점을 좀 냉정하게 지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위민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상생 전략은 이해관계자가 서로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협력해서 이 산업을 복원할 수 있는 목표 지점에 대해서 공감을 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것은 일시적으로 간헐적으로 만나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상설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될 필요가 있는 건데, 대표적으로 그걸 이른바 상생협의체 구성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도 그렇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계속 논의됐던 것은 어쨌든 서울시 노상인정협의회가 서울시 봉제산업연합체 이런 이해관계자가 모여 앉는 자리가 필요하다라는 것, 이 공감을 넓히고 그럼 이 연합체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논의하자라는 취지로 지금까지 논의를 해왔다고 봅니다. 이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어쨌든 상생 전략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단추가 될 거라고 봅니다. 어찌되었든 지속적으로 앉아서 같이 논의해가는 과정들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간헐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지속적으로 앉아서 이야기하고 시행착오를 수정하고 하는 과정들이 몇 차례 반복이 되는 과정들이 아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상생협의체와 공동브랜드 문제를 수재화에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설계를 했었다라는 걸 잠깐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까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물론 수재화에 있어서도 지금 상생협의체 활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뭐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은 드리지 않을 텐데요. 어쨌든 무엇을 고민했고 어떻게 그림을 그려나가려고 했던 건가라는 부분만 간단하게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일단 수재화 같은 경우에는 재화산업 노사상생발전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요 노사상생발전협의회는 이름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노사가 같이 모여 앉은 협의체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사는 인가공업체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대기업 원청사라든가 유통이라든가 그러니까 유통이라면 뭐 백화점 문제도 있고 프로모션 문제도 있고 또 이제 시장, 동대문 시장 같은 데도 있고 그런데 이런 데는 일단은 참여하지 않고 인가공업체의 노사 그리고 민간 전문가들 이렇게 뭐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사 민간들로 해서 전체 회의를 운영위원회라고 이름을 짓고 거기에 2개 소위원회를 가지고 하나는 원화청 소위원회, 소위 얘기해서 브랜드 대기업 원청 발주처라던가 시장 혹은 프로모션 뭐 백화점 이런 데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협의를 들어갈 거야. 그러면 어떤 의제를 갖고 어떻게 협의를 해야 들어가야 되지? 라는 것을 전문적으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보자라는 것이 이제 원화청 소위원회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또 하나는 현안문제 소위원회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소위 얘기해서 인가공업체 노사 간에 있어서의 갈등, 현안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합의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이 현안 문제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재화에서는 퇴직금 문제였습니다. 개수임금제이기 때문에 월급제가 아니죠. 일부 월급제가 있지만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퇴사를 해서 다른 직장으로 옮기거나 뭐 이렇게 될 경우에 나 퇴직금 받을 자격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뭐 소송을 한다거나 노동청을 간다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런 문제들로 인한 갈등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런 방식으로 풀지 말고 우리가 합의를 해내보자 라는 것이 이제 현안문제소위원회의 문제고요. 그 외에도 인력수급 문제, 뭐 이제 그만둘 때 또는 입직할 때 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뭐 룰의 문제, 몇 시에 나와서 몇 시에 퇴근하는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현장에서 인식조사 같은 것도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서로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같이 풀어보자라는 것이 이제 현안문제소위원회로 구성이 됐습니다. 일단 순서로 따졌을 때 인가공업체에 있어서의 협의체를 먼저 구성을 하고 이 협의체에서 내부 동력을 확보하고 그 이외에 이제 비생산적 자본과에 있어서도 협의체를 구성해보자. 요런 순서를 구상을 했다. 뭐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밑에 보면 사무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문적으로 이 논의를 이끌어가고 정리하고 조사가 필요하면 조사하고 기획이 필요하면 기획을 하고 하는 역량이 투입이 돼야만 이게 작동이 가능합니다. 당사자들이 회의를 한다고 해서 뭐 이것도 중요하죠. 논의하고 협의하고. 근데 이게 뭔가 작동을 하려면 이름을 만들려면 전문적인 역량이 또 투입돼야 되는데 이 당사자들이 갖고 있는 재원으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국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정부의 지원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일단 언급을 하고 다음을 넘어가자면 그래서 이런 의제들을 뽑아냈던 겁니다. 재화 같은 경우에는 노사를 망라하고 다 우리 산업이 이제 뭐가 제일 큰 문제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 직업을 갖고 먹고 살기 위해선 뭐가 가장 문제야 막 얘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5개를 뽑은 게 이겁니다. 보기 쉬운 원산지 표기 의무를 강화하자.
아니 이게 중국에서 만들어 왔는데 코리아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속이기도 하고 혹은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쓰지는 않는데 중국산이라고 쫙 어디 신발바닥에 보이지도 않게 써 있어.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제재를 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가장 많이 나온 거죠. 두 번째는 유통수수료 문제였습니다. 백화점에 납품, 어쨌든 만들면 팔아야 되는데 백화점에 갖다 놓으면 그렇게 애써 만든 신발이 결국 수수료로 다 나가고 나에게 남는 이윤들은 별로 없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면에 임대료는 계속 오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컸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지금보다 3%포인트만 낮춰보자. 근데 이게 낮추면 이게 어딘가를 흘러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뭐 브랜드사로 간다거나 그러면은 사실은 헛된 일이 될 거죠. 그래서 가칭 그루터기 기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유통수수료를 현재보다 3%포인트만 낮추면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루터기 기금에 적립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루터기 기금은 인가공업체 종사자의 복지를 위해서 쓰자라고 해서 이제 이름 붙인 게 이제 그루터기 기금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생산성 향상과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위해서 정착을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보자. 그래서 노사 상호 간의 인력 수급에 대해서 협조해보자.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숙련공들이 고령화되고 있고 신규 인력, 유입 인력은 없다고는 하지만 또 사업주 입장에서는 일감이 들어올 때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건 봉제에서도 현장에서 인터뷰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간에 인력 수급에 대해서 뭔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체계가 뭘까 고민해보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는 자료에는 쓰지 않았지만 이렇게 5대 과제를 우리 핵심 과제라고 인정하는 사업장들이 서명, 여기에 참여하자. 이 캠페인 우리 같이 할 거야. 나 동의해. 뭐 요렇게 하는 이제 사업주들이 말하자면 이제 협약서 같은데 서명하고 이제 참여하자. 뭐 요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협약에 참여하는 사업장을 위주로 인력 공급에 있어서 협조하자.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온 것이죠. 두 번째는 안정적인 물량 생산을 위해서 근무 수칙도 좀 마련해보자. 뭐 이제 그러니까 그 사업장에 나와서 일을 하는데 이게 뭐 어떤 뭐 수칙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개수임금제다 보니까 사실 뭐 일하다 말고 간다고 그러면 말릴 수도 없다. 뭐 이게 또 사업주들의 사장님들의 고충이었던 거죠. 그러면 최소한의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뭐 원칙 몇 가지 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설명은 안 드릴 텐데 퇴직금 지급 관행. 우리 이거 개별적으로 계속 이러지 말고 큰 틀에서 우리가 룰 세팅을 해보자. 뭐 이런 논의들을 해서 논의가 계속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다음에 자력화를 위해서 브랜드 공동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보자. 자, 우리가 항상 어딘가에서 일감을 주기만을 기다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을의 위치에 있는데 우리가 그러지 말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우리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보자. 공동 브랜드를 판로 개척도 우리가 해보자. 기획도 우리가 해보자. 이런 논의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5대 정책 과제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우리는 서로 성실하게 지켜나가기로 해 라고 해서 협약서 같은 거를 만들고 그 협약에 참여하는 참여하는 사업장들하고 집단적 노사관계를 이루어가고 뭐 요런 것이 아까 앞에 말씀드린 재화산업 노사상생발전협의체의 핵심 작동 원리로 그렇게 구성을 해보자. 요렇게 이제 구상을 하고 실제 사업장에 가서 이걸 동의하는 사업주는 사업장을 열어주고 그러면 저희가 거기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와중에 요 내용 설명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명회를 하게 되면 노사상생협의체가 뭘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거 좋은 얘기인데 그럼 우리 거기에다 우리도 협조하기로 해.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약속을 정하는 거에 대한 협약에 사인을 하고 그 약속을 같이 지키고 요런 이제 룰 세팅을 진행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은 좀 잠깐 중단된 상태이긴 합니다. 참고로 이런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공동 브랜드, 상생협의체 공동 브랜드인데요. 상생협의체는 지금 말씀을 드렸고 공동 브랜드에 대해서도 이런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할 능력은 돼 기술력은 돼 근데 왜 항상 누군가가 일감을 줄 때까지만 기다리고 거기에 목을 매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을의 위치에 있고 그게 아니라 우리 역량들의 플러스 시민사회
역량을 합해서 우리 같이 브랜드를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이제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세 가지 원칙을 세운 거는 혁신을 해보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단순한 인가공 업체가 아니라 우리 역량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혁신을 해보자. 뭐 이런 가치를 한번 가져보자. 두 번째는 제가 이게 글씨가 안 보이네요. 글씨가 작아서 두 번째는 협동을 해보자. 그래서 지금 노사간에 있어서 협동에다가 플러스 그 시민사회,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뭐 사회적 경제가 분야가 될 수도 있고 좀 뭔가 의미 있는 이제 생산 활동에 투입하고 싶은 시민사회 진영이나 여기하고도 같이 호흡을 맞춰보고, 그다음에 산업 내에 있어서도 기획이나 유통 뭐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마케팅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 열어서 우리가 나 혼자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요 공동 브랜드라는 틀 안에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보자라고 한다면 같이 해보자. 뭐 이런 거고. 두 번째 가치가 그렇고요. 세 번째는 가치를 품는 생산을 해보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 노동을 존중하는 가치라든가 친환경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산하는 생산품에 입혀보자. 뭐 이런 논의들을 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그 공동 브랜드를 이렇게 맡게 된다면,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아까 말씀드린 협동할 수 있는 주체들은 누가 있을까? 그랬을 때 시민사회 진영이 있을 거야. 시민사회는 참여한다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가치를 입힌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부분들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또 있지 않겠어요? 시민사회 분야에서 마케팅이나 홍보나 뭐 여러 가지 분야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조절하는 역할들이 이들이 좀 할 수 있지 않겠어? 우리가 아무리 선한 뜻으로 모였지만 일을 하다 보면 의견도 다르고 갈등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런 공동 브랜드 협동의 주체에서 시민사회가 참여한다면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야 라는 겁니다. 생산자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은 여기는 이제 사업주도 포함이 되고 여기에 일하는 노동자들도 포함되겠죠. 일단 무엇보다 기술력을 갖고 있는 분야고 여기는. 그다음에 노사를 떠나서 뭔가 협력을 해보자. 그 협력을 한다라는 그냥 추상적인 협력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뭘 지킬 거냐라는 거, 이런 걸 만들어 보자. 뭐 이런 거고, 혁신에 대해서 협력해 보자. 혁신에 대해서 사업주가 원하는 혁신 방향, 노동자가 원하는 혁신 방향이 있을 텐데 그것을 끌어내 보고 거기에 대해 협력해 보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생산자들은 생산의 인프라 기반에 대한 문제일 거고, 기획이나 유통 부분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이 분야도 마찬가지로 그 분야의 전문 역량들을 이 안에서 협동함으로써 풀어보자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이제 막 상상을 해보고,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을 뭐지? 경쟁력은 뭐야?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은 뭐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막 토론을 해서 만들어보고 뭐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을 해서 이제 공동 브랜드라는 걸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뭐라고 해야 되죠? 그거를 사업 설명회. 그 다음에 투자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출자금도 내야 되고, 요런 거 사업 설명회, 투자 설명회 이런 것들 하고, 여기에 이제 정부가 어떻게 결합할 거냐라는 문제들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사실 수재화 같은 경우에 거기까지 논의는 아직 진행이 되지 못한 아주 초보적인 논의가 그렇게 진행이 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경과돼서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건 최근 한 3년 동안 여러 가지 토론회나 보고서나 여러 가지에서 도심 제조업을 육성하자, 이런 정책들로 혁신해보자 라고 했던 것 중에 저 나름대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만 그냥 소개를 해드리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일단은 저는 가칭 도시형 소공인 노동산업위원회, 그래서 산업정책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종사자 문제까지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해서 명칭을 노동산업위원회 했는데요. 이 부분은 뭐 지금에 있어서는 여러분들께서는 봉제산업 협의체를 지금 연합체를 이제 논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안에서 녹여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언급하자면 서울에는 특화산업지구 지정이 돼 있는 곳이 있고 도시명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집적지구 지정이 되는 데들이 있는데요. 집적지가 지정이 되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운영위원회부터 이런 문제들이 논의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두 번째는 그 실태조사나 표준제품 사양서 부분인데요. 실태조사는 제1차 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이 이제 정부에서 법 만들고 종합계획을 하고 집적지별로 실태조사를 다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다 못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실태조사한 것과 통계청 자료를 비교했을 때 서울만 하더라도 봉제산업의 통계청 자료와 서울시가 발주를 해서 실태조사를 전수조사를 한 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조사 없이 정책 위반 없다고 실태조사부터 굉장히 필요한 부분일 텐데 다만 기존의 사업체 조사에 썼던 걸 문항이나 이걸 그대로 갖고 오는 건 조금 고민은 연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봉제산업만 하더라도 이 개수임금제고 이게 특성이 제조업 일반하고 다른 지점이 있어서 이왕 돈 들여서 하는 조사인데 기존에 했던 조사 문항을 그대로 갖고 오게 되면 정확하게 실태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하자. 이게 문항 부분은. 그리고 이건 뭐 전문가들에게 맡기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문제 같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저는 표준제품 사양서라는 거를 이게 정착시켜 보자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수제화나 봉제에 일감을 어떻게 받는지 현장에 가서 보면 그냥 종이 한 장에 그림 대충 이렇게 그려서 요게 뭐 색깔은 뭐고 요렇게 사이즈는 뭐고 요거 뭐 디자인 몇 개 얼마 뭐 몇 쪽 해주세요. 이게 끝이에요. 근데 요거를 조금 더 현장의 의견을 막 들어서 그러니까 이 제품을 발주하는데 이 제품은 이런 사양이 갖춰져야 돼요 라는 거를 좀 작성할 수 있게 그리고 그걸 주고받을 수 있게 말로 하지 않게 말로 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표준 제품 사양서라는 걸 쓸 수 있게 하는 것을 좀 도입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그러면 소위 얘기하는 단가 측정이 가능해질 거라고 보는 겁니다. 공정별 단가 측정이 가능해질 거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은 이런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말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계속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이라서 뭐 20년, 30년 이 일만 했으니까 대충 몇 마디만 하면 알았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데이터가 축적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소위 얘기하는 원화창간의 공정거래라고 했을 때 입증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소위 얘기하는 근로계약서처럼 이런 계약서가 없으면 나중에 임금체불 입증 못하는 것처럼 일감을 주고받는 데 있어서 이 문제가 굉장히 취약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제품 사양서를 주고받는 거래가 축적이 되고 이걸 데이터로 입력을 쭉 하게 되면 공공 플랫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감을 주고받을 때 지금은 이를테면 봉제 같은 게 디자이너들이 아는 공장을 찾아가 사장님 이거 돼요. 이런 이제 보통의 패턴이라면 이제 어떤 일감이 공공 플랫폼에 올라오게 될 경우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어 하고 해서 그 안에서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는 것까지 그래서 그 계약이 공정한 룰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꿈꿔볼 수 있지 않냐. 그러려면 데이터가 축적되는데 그 데이터는 표준 제품 사양서 같은 것들이 거래가 뭐 유통이 돼야 사용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는 뭐 이 노사관계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실정에 맞게 하자. 법을 들여다대고 거기다 맞추려고 하는 것도 저는 솔직히 약간 무리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있는 제도 내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못 들어오는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월급 계산을 할 줄 몰라요.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근로기준법대로 임금 계산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회계사무소에 다 맡긴다거나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제 회계사무소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회계사무소 얘기한 대로 하고 아니면 모르면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행정이 공적인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회계 업무 처리나 이제 노무관리 업무 처리를 지원함으로 해서 이거를 뭐 사장 혼자서 있고 뭐 이제 무슨 뭐
엔간한 중소기업도 노무관리 전문으로 하는 부서를 두거나 직원을 두기 쉽지 않은데 이런 공장에서는 이게 가능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지 않으면서 제도 내로 들어오라는 것도 무리라는 겁니다. 이걸 지원을 해줘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계 처리 문제, 세금 내고 뭐 계산하는 문제, 노무관리 문제를 이걸 지원해주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죽었다 깨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 사회보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사회보험을 나도 그게 필요한 것 같아. 코로나 겪어보니까 고용보험이 있으니까 되게 좋더라고. 이렇게 하고 싶어. 근데 어디 가서 가입하는지 몰라요. 무슨 서류를 어디 가서 내는지를 몰라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고, 물론 지금 현재 사회보험 징수에 건강고용보험 징수에 관한 법률이라도 좀 개정해야 될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걸 획기적으로 바꾸려면.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에는 뭐 어쨌든 집단화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노동복지에 관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지금 기업복지는 아예 불가능하죠. 이런 영세한 규모에서.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어떤 다른 방식으로 갈 수는 없고 가장 무난한 방식은 본인의 기여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위험이 생겼을 때 거기에 그 위험을 빨리 해소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식이 가장 무난하지 않냐는 겁니다. 당사자라고 얘기할 땐 사업주, 노동자가 쉽게 얘기해서 얼마간의 회비, 부금을 낸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책임성에 기반할 수 있다라는 거고, 모두에게 똑같이 무슨 수당을 주자라는 얘기는 예산도 많이 들고 효과성도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당사자들의 부금을 적립해서 만들어 놓은 기금에다가 사회적 기금이 더 더해져서 이를테면 비수기 때, 이를테면 급작스럽게 다쳐서 일을 못할 때, 이를테면 어떤 경조사가 발생했을 때, 이럴 때 이 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게 공제회죠. 이렇게 함으로써 집단화를 이루기도 하고 노동복지를 일부 거기에 보완해 줄 수 있는 장치들로서 가장 유력한 방식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려면 공장별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아서 해야 되는데, 모아서 대행을 해주던 아니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모아진다라는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노사상생협의체 제와 같은 경우에 사무국을 좀 규모 있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 기능을, 이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표준 제품 사용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유통될 수 있게 하는 부분도 이 집단화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회계나 행정 이런 부분들, 노무관리 이런 부분들도 지원하는 것도 담는다거나, 하여튼 이렇게 집단화를 하게 될 경우에 이걸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전달 체계를 만들 수 있는 유용한 장점들을 갖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여기에는 본인들의 당사자들의 기여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아래 일본의 전국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센터, 약칭 전복센터라는 사례를 아주 짧게 썼는데요. 몇 년 전,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성 장관이 있을 시절에 박영성 장관이 일본에 가서 이걸 보고 왔을 정도로 사실 좀 의미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 부분의 문제인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숙련공도 지금 어쨌든 우리가 봉제산업 연합체를 구성해보자. 그래서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는 우리 혁신도 해보자. 그리고 글로벌 해외 시장도 개척해보자. 이렇게 했을 때요, 지금 현재 숙련공으로 그대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숙련공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20년, 30년 했다고 해서 그냥 다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지난 논의를 보니까 자격증제였나요? 하여튼 요것도 논의된 게 있는데, 단순한 자격증이 아니라 재교육이라는 부분까지 포함한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이라는 문제는 이건 끊임없이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신규 인력에 관한 문제는 여러 가지 환경과 노동 조건이 개선돼야 신규 인력이 들어오는 거 당연한 얘기고요. 근데 교육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신규 인력 교육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저는 OJT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아카데미, 무슨 학원에서 6개월 뭐 이렇게 이 일을 배운다고 해서 현장에 투입돼서 생산에 투입될 수 없다라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OJT라는 건 일을 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봉제뿐만이 아니라 웬간한 중소기업이 OJT가 안 된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대기업 빼놓고는. 그러면 봉제산업에 있어서 이 도시명 제조업에 있어서의 특징적인 건 뭐냐면 집적이라는 겁니다. 집적. 한 동네에 몇 개 공장씩 있다라는 거거든요. 집적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OJT를 지역적 차원에서 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즉, 그 어떤 지역에 그러니까 장인 몇 명, 그러니까 교육할 수 있는 이제 강사들을 선발하고 그다음에 신규 인력이 들어오면 물론 이제 아카데미나 이렇게 기본 교육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현장에 투입해서 일하면서 교육할 수 있는 현장에서 그걸 지역적 차원에서 어떤 한 공장이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OJT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사실 교육훈련의 효과가 좀 나지 않는 거 아니냐. 여태까지 경험적으로 그런 거고 또 한 가지는 현장에 투입하면서 일하면서 배운다는 얘기는 뭐냐면 근데 이 교육훈련생은 그러면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보완을 해줄 수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세팅으로 고민을 하지 않으면 교육훈련 부분, 신규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이 성과가 잘 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해서 뭐 약간 좀 중간중간에 계속 중복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기는 한데요. 한 두세 가지로 말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봉제산업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는 이 봉제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가 필요하다. 그 다양한 이해관계자는 봉제 공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획, 유통, 마케팅 여러 분야에 있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앉아서 이렇게 합의를 이루어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점에서는 약간 좀 분야별로 얘기를 해보자면 인가공업체 종사자 간에 있을 사업주와 노동자라는 처지에 있어서의 이 관계에서부터의 합의 과정들이 필요할 것이고 인가공업체와 그 외의 분야가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이냐라는 고민이 필요할 거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 합의가 있을 때 변화하는 시장에 대한 조응이 가능할 것이고 혁신이 가능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그 결과물은 이 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일자리가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고 그렇게 되느냐, 더 좋은 건 그 일자리가 늘어나느냐라는 지표가 핵심이 돼야 된다. 매출이나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리고 이 일자리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자존감과 삶의 질이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그 지표를 보는 것이 우리가 이 전략을 구사하는 핵심 목표여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서 이만 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